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흔히들 정치는 말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에게는 공감과 경청이라는 덕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토요투표판에서는 두 가지 덕목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이금희 선배님과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야,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금희 선배님하고 이라고 소개한 걸 두고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구교영이가 여중 여고를 다녔냐? 여대도 있습니다. 사전에 여쭤봤더니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으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왜 좋아하시는 거죠? 그냥 저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관계 중에 하나가 선배와 후배 같아요. 선생님과 제자는 너무 먼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누굴 가르칠 만한 인물이 되지도 못하고요. 저는 사실 겸임으로 모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에게 늘 그랬어요. 너희들이 날 뭐라고 불러도 나는 괜찮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선배님이야. 나는 너희들 선배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학생들이 맨 처음엔 어려워하다가 종강할 때쯤 되면 거진 다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달 말에 그 중에 한 20명 정도와 이렇게 책 낸 출간 파티 겸 송년회를 하거든요. 걔들은 다 저를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야, 근데 이런 이금희 선배님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마주치고 함께 해보고 싶은 분으로 우리 오창석 평론가를 뽑으셨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요즘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세에는 어떻게든 묻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신기하고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원래 부산에 서울에 올라온 이유는 2012년에 올라온 이유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대선배님이 그렇게 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너무 신기하고 저희 사장 남천동 그 식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왔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사장 남천동 아주 초기부터 봤던 사람인데 전민기 씨가 헬마와 함께 셋이 나오던 그 시절부터 봤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오픈 멤버. 초기에는 그 동시 접속자가 많지 않아서 1000명이 접속하면 10,000명이 들어오셨습니다. 막 이랬어요. 맞아요.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데 수착이 찐팬이신 분들. 요즘에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 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그때는 지금만큼의 재미나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정말 저희끼리 했었는데 못 본 사이에 굿뉴스가 하나 더 있는 게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심지어 총리실 산하에 청년재단 이사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한 자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번 정권에서도 조금 더 청년의 관심을 많이 두고자 저처럼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이사장 자리를 주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정범구 전 의원이 청년재단 이사장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장해찬 이사장으로 파격적으로 나이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서 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이제 제가 잘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묘한 공익재단으로 있는데 박근혜의 유산이거든요. 의외네요. 굉장히 의외인데 그때 이제 3대 재단을 만들었어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청년재단. 와. 근데 K스포츠 미르는 공중분해를 시킬 수밖에 없는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보니까 청년재단은 이거는 애호세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존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꼭 좀 물어봐달라고 한 게 전임자가 장해찬 전 이사장이면 인수인계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솔직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인계 일단 기본적으로 장해찬 이사장은 그만둔 지 2년이 됐습니다. 이 총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근데 1년 정도 하다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2년을 사무총장 체제로 진행이 되어 있었고 후임자를 물색을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공백이 너무 길어서 저는 지금 들어가서 이제 다시 재단의 조직 정비를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입술이 좀 트셔서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말에 많이 놀았나 봐요. 보니까. 하나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월급이 있는 자리냐. 이런 거 좀 물어보시거든요. 월급이 없습니다. 무급봉사군요. 정범구 이사장이 있을 때는 이제 급여가 있는 대신에 이제 겸직이 안 됩니다. 근데 장해찬 이사장부터는 이제 무보수에 겸직이 되는. 그래서 장해찬 이사장은 뭐 유튜브나 방송 다른 활동 다 했었고
심지어 당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까지 겸직을 했었습니다. 야, 그렇게도 가능했군요. 네, 사실 뭐 네. 제가 그런 걸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나 이곳에서도 편하게 좀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청년을 주제로 한 재단의 이사장이 됐고 사실은 이금희 선생님을 오늘 모신 이유는 네. 아마도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소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신 건데 또 제가 순간 또 선배님이라고 안 하고 네. 선생님이라고 좀 편하게 했었는데 하세요. 공감에 관하여는 책을 냈거든요. 어떤 책이죠 이게? 네, 정말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3년 만에 신간을 내게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책을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아, 예, 이거 예. 내 새끼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내 새끼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제가 이제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 네. 강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진 4050 세대세요. 근데 그분들이 지자체 담당자든 회사 담당자든 100% 하시는 말씀이 요즘 2030은 너무 어려워요. 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사실 학교에서 제 모교에서 학생들 우리 후배들과 한 22년 동안 한 2,250명과 수업을 하였고 네. 그중에 코로나로 후반부 몇 년 그리고 앞에 전반부 제가 강의가 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몇 년을 빼고는 15년 동안 1,500명과 티타임을 했어요. 1대1로. 그래서 저에게는 좀 빅데이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 2030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해하는지를 조금 이해하는 어른 세대라서 아 그럼 내가 이 세대 간의 징검다리를 놔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주변에 뭐 출판사에서도 추천해 주셨고 제 조카 뭐 후배 아름아름으로 한 청년 48분에게 사례를 받았어요. 아. 여러분이 4050과 뭐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겪은 일이 있으세요? 그걸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이야기가 왔고 네. 깊은 사연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번 책은 그분들이 안 계시면 쓸 수 없었던 책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아까 티타임을 대학생들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금희 선배님처럼 사회적으로 평판이 높고 권위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권위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후배랑 대화를 한다. 제 아무리 후배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토크 지분이 굉장히 늘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어떤 학생이 요새는 수업 평가를 다 하잖아요. 수업 평가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화를 강요함.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와 이걸 하지 말까? 나는 강요하고자 한 게 아니라 정말 후배들을 돕고 싶어서였는데 근데 그 후배가 저를 가르쳤어요.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난번 책에 썼는데 제 후배가 저랑 그 티타임 하는 걸 녹음을 했는데 27분 30초 동안 제가 듣기만 했대요. 아 전체 그 시간이 30분 중에서. 30분인데 27분 30초를 그랬니? 그랬구나. 대단한. 그랬구나. 그리고 2분 30초 동안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가서 녹취를 들어봤더니 결국은 그 후배가 저를 키운 거고요. 대화를 강요한 후배가. 사실은 이번 책도 조카가 큰 기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내용을 구상하고 이렇게 쓰면서 어느 날 운전하고 와서 옆에 앉은 조카한테 이러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야. 이럴 거야 했더니 조카가 이제 직장인인데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삼료 비슷한 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쵸? MZ세대들이 한다는 얘들, 왜요 뭐 이런 거네. 얘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모든 꼭지에 꿀팁 같은 걸 달았어요. 그러니까 책의 꼴이 좀 더 갖춰졌어요. 그래서 실은 언제나 저를 가르치고 키우는 건 대화를 강요함과 그래서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오창석 그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도 몸을 담았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정치인들이 특히나 말이 좀 많잖아요. 말이 많죠. 그리고 앉으면 이게 직책이 높아질수록 과거부터 온갖 얘기 다 나옵니다. 내가 정계에 입문한 얘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 쭉 얘기하면 1시간 끝나면 본인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럼 저희 얘기할 거 없이 앞으로 청년 화이팅하고 사진 찍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인데 조금 요즘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많이 눈치가 빠른 의원들은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의 태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그 대화를 강요함 여기에 좀 충격받았는데 저도 재단에 이제 취임을 지난주에 했는데 그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신입 사원들은 좀 다르니까 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희 팀에 그 카카오톡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연락하냐? 사내 메신저로만 하고 퇴근 이후에 나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야. 그래서 혹시나 뭐 열정이 넘치시니까 뭐 퇴근하시고도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네. 굉장히 싫어할 수가 있다. 그냥 모든 건 이제 출근 시간 내에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야, 그런 정도로까지 얘기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세대, 그 4050 세대가 2030 세대와 소통을 하려면은 공감의 능력이라는 게 기본일 것 같은데 그 공감에 관한 책을 쓰셨으니까 어떤 공감 태도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뭐 어떤 태도를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냥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내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걸로 책 모임을 했는데 2030인 사람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회사의 4050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정말 소통하고 싶으세요? 그럼 투자를 하세요. 시간을. 그렇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저 좀 잘 지내고 싶어야 하면 그냥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시면 좋은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요. 그때는 진짜 형 동생 정말 친했거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때는 집안 식구들보다 회사 사람들이 더 친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30년간 같이 지내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년퇴직 예. 때까지 같이 지내니까 누구네 집 애가 지금 몇 학년인지 이번에 수능을 잘 봤는지 대학은 어딜 갔는지 이런 거 다 알았고 그리고 저희 때는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선배들 남자 선배들 네. 같은 경우는 조근무를 해서 숙직을 같이 했다고요. 그럼 같이 자고 먹고 씻고 이걸 다 하니까 친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N번째 직장일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 고용 불안정 시대에 10명이 같은 회사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7, 8명이 정년퇴직했지만 지금은 1명이 정년퇴직 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나의 N번째 직장일 뿐이니까 내가 이분하고 이렇게까지 가까이 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두면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그만두면 그렇죠. 아줌마고. 네.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정도만. 그냥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만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아니, 전 얘기 듣다 보니 갑자기 저는 평소에 이제 후배들하고 소통할 때 문자로 보내다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전화를 이제 수시로 하는 습관이 있고 주말에도 그렇게 의사 연락을 하는데 요거 네. 좀 잘못된 습관인 겁니까? 기준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40세 이후는 40세부터 50세, 60세 이쪽은 전화해도 괜찮아요. 거기 좀 익숙한. 그럼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근데 40대 네. 미만은요. 전화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콜포비아를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그 이분 얘기 들었어요. 아이유 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엄마랑도 전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냥 톡으로 소통을 하고 요즘은 그것도 아니고 인스타 DM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게 소통을 하니까 전화가 왜 어려우냐면 전화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톡 같은 경우는요. DM 같은 경우는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상황을. 그렇죠. 내가 늦게 보거나 답장을 늦게 하거나 상대가 뭐라고 해도. 근데 전화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통화를 할 때 시나리오를 다 써서 그걸 보고 통화하는 젊은이들도 있대요. 아, 진짜예요? 안녕하세요부터 안녕히 계세요까지 내가 상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요부터 안녕히 계세요까지. 진짜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구경 선배네. 야, 그래서 갑자기 끊어버렸구나. 네. 받고 바로 끊어버리는 너무 게 놀라서. 보니까 네. 음. 야, 그런 정도까지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가능 이제 못했는데. 딱 마흔이 되다 보니까 이제 꼰대가 된 나이. 약간 네. 카카오톡 단체방을 열어서 빨리 친해져야지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알면서 가야겠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요즘에 진짜. 저는 또- 요즘 네. 요즘은 네. 죄송해요. 2030은요. 네. 카카오톡 안 읽음이 999개예요. 아, 1000개가 넘으면 999에서 멈추거든요. 네, 네. 그건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선배들이 너무 많이 쓰는 매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카톡은 그냥 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친구들끼리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인별그램에 보냈는데 저녁에 읽었구나. 그렇죠. 저녁에 읽으면 보니까, 네. 고마운 거예요. 안 읽어요. 이거 업데이트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업데이트 상관없어요. 업데이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업데이트 이전 때부터 네. 그렇게 안 읽고요. 그냥 DM 정도로 소통을 해 친구들하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그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오딱을 먹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웃으세요? 그죠? 너무 추억의 단어예요. 정말 추억의 단어예요. 뭐 옷 입으면 안 된다. 뭔가 벌써 옆에 족구장이 있을 것 같고 옆에 계곡이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딱이라는 단어를 10대가 과연 알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오딱이 뭔지부터 검색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검색을 해봤는데 옷이 없는다는 거예요. 옷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니까 주변에 4050한테 다 일주일 내내 그게 화제였다는 거예요. 오딱을 드셔보셨어요? 오치 얼마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사장님은 진짜 크게 인심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딱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비쌉니다. 3배가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그냥 일반 백숙보다. 그러니까 3배나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오딱으로 회식을 준비를 하신 건데 직원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회식의 메뉴는 막내가 고르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건 갔다 와서 뭐 맛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얘기하지 말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막내가 부담을 가지니까 막내가 검색들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검색할 때 그냥 평 같은 것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험인데 막내들이 검색한 식당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의외로. 의외로요. 왜냐하면 막내들이요. 선배들 취향까지 다 고려해서 다 잘 검색을 합니다. 야, 그런 놀라운 얘기가 일치를 맞췄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20대와 40대의 연애 차이점. 그래서 20대는 연애하면 오빠 시카고 피자 먹으러 가. 40대 아재는 나오면 능이백숙 먹으러 가자. 너무 슬픈 게 저는 딱 들어도 능이백숙이 맛있어 보이거든요. 저도 지금 딱 10년 전 때 제가 회사에서 이제 어느 팀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특정이 되니까 부팀장을 할 때요. 팀장이 있고 요럴 때였는데 그 팀장 분께서 사실 회식을 굉장히 즐겨 하셨고 뭐 저야 그리고 자비로 사실은 많이 샀어요. 제가 부팀장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하고 2차를 꼭 노래방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배들은 그 노래방이 누구의 돈으로 내건 상관이 없고 그쵸.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 그때 깨닫고 언론사에도 보면은 그 노래방 회식 문화라는 게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회식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럼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그냥 나만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반을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 그중에 하나가 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택근무를 하니까 회식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좀 큰 기업에서 회식비를 다 줬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어떻게 회식을 했냐면 파자마 파티처럼 각자 집에서 맛있는 거 사다 놓고 그 온라인으로 회식을 했어요. 줌 회식 같은 네,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건배를 하고 근데 그걸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건 그냥 회식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서울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직원이 100명이 안 돼요. 80 몇 명인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출이 2배, 3배로 계속 뛰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대표 두 분이 공동대표인데 40대,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젊은 기업이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한 금요일을 비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명동에서 강의를 했는데 명동처럼 맛집이 많은 동네를 골라서 늦지막히 그쪽으로 출근하게 만들어요. 어디로? 맛집으로. 미리 맛집을 몇 군데 골라서 그냥 부서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먹고 인증샷을 찍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근처에 있는 이렇게 뭐 예쁜 강당 같은 데가 있는데 저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다 모여서 간식 같은 거 드시면서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대표들이 나와서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를 해요. 내적인 보고, 외적인 보고, 우리 회사의 성장과 뭐 성숙 이런 거를 대표들이 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정말 제가 갔던 어떤 기업보다 그 기업의 직원들이 표정이 밝고 뭐라 그러나 스스럼이 없어요. 그렇구나. 어떤 직원을 만나도 저에게 다 친절하시고 다 자기가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네, 눈치를 보거나 내가 나서도 될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직원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야,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직원을 바라보는 그 사장의 시선이라는 것도 젊은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럴까 이런 물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마음을 먹기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네, 쉽지가 않죠. 근데 중요한 건요. 왜 인간 세상에서도 아니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돌연변이가 있는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뭐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이 원래 개체가 다 멸종된다면 돌연변이라도 살아남아서 이 돌연변이가 우리 종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요. 다양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왜 그래가 아니라 왜 그럴까 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도 우리 기업은 잘 나가는데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직장인 인증하고 대나무 숲이나 이런데 글을 많이 남기고 맞아요. 정보 소통이 빨라요. 그러면 그 기업은 월급은 많이 주는데 존중을 하지 않아. 신입사원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그리고 입사한 지 1년 만에 퇴사하는 기업이 돼요. 그러면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이 따지는 것 중에는 워라밸과 이런 얼마나 신입사원을 존중해주고 얼마나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느냐는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10년 후에 그 기업이 지금 위치에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사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요즘 잘 나가는 기업을 다 강연을 다녀봤거든요. 거기서 100% 하는 제도가 원온원 제도예요. 원온원.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건 이사장님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팀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1대1로 모든 그 조직원과 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점심이어도 좋고 차 한 잔이어도 좋은데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은 꼭 원온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게 제가 아는 분이 부팀장급인데 그냥 얘랑 커피 마셨으니까 원온원 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부팀장님 저는 왜 원온원 안 해요? 그래서 너랑 나랑 차 마셨잖아. 아니 그거 말고 해서 얘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 보다 하고 따로 시간을 냈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그냥 원온원 하고 싶었어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선배들이 듣는다. 내 얘기를 회사에서 듣는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원온원을 하세요. 바로 이제 꼬대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은 장난하나 진짜. 특별한 얘기 뭔줄 알았잖아. 회사라는 거는 이제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접근이 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으로 돌아오면 예를 들어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왜 저럴까를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얘기는 그분들은 오히려 전 얘기는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랑 생각이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고 지금도 이제 뭐 자유대학이나 이런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좀 저는 충격인 게 아마 이 이야기를 86 선배들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보수 청년들이 자기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마이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비주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기득권 체제 전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86이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비주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우리끼리 끈끈하게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그 자유대학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보수 집회 지금도 주말마다 집회를 해요. 근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어떤 마음 때문에 이게 기인했을까? 왜냐면 지금 군사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예전에 무슨 임종석 실장이 뭐 홍길동이 돼서 수배를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정확하게 집회가 보장이 되는데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좀 전 들어보기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저 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제 운동권과 비학생회, 그러니까 쉽게 비운동권 학생회가 출범하는 시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끼리 그 뭐 사회대에서는 어떻게 대학이든 아니면 토론장이든 간에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그냥 장벽이 세워져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걱정이 되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잖아요. 섹터를 더 나눠서 그 성에 더 갇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뭔가 좀 이렇게 대화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심하다 보니까 아예 대화 상대로차 여기지 않는 것들은 확실히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실제로 많이 들고 저는 이제
올해 중반쯤에 이제 데이트를 한 번 했는데 정치 성향이 정말 완전 반대였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으로 반대였어. 충격적 반대 심지어. 그분 이제 반대 집회를 나가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가 되긴 돼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성을 쌓아놓고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훨씬 심하게 악마화를 한 상태.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반대라는 걸 알았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네. 데이트를 중단하고 감자탕에 소주를 먹으러 갑시다. 잘 보이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조심조심 하다가 그냥 편하게 얘기는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궁금한 게 오히려 훨씬 얘기가 편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성적 매력하고 네. 정치적 동질감하고 네. 좀 어떤 면을 더 중시하는 편입니까? 이성적 매력이요. 끝까지 살려보려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훨씬 더 정치적인 거예요. 중시. 내가 출마했는데 출마도 안 해본 친구가 훨씬 더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정치적 정견 문제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영포티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결국은 2030과 4050의 인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50은 우리가 제일 힘들었어. 제가 만나본 4050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끼인 세네 우리는. 우리가 제일 힘들었지. 네. 봐, 우리가 IMF 때 우리 청춘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제일 힘들었어.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통이 크다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걸 4050 세대는 거기까지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맞아요. 경우가 많고 2030 세대로서도 그래요. 누릴 거 다 누리셨잖아요, 선배님들은. 경제 호황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뭐 네. 이런 느낌? 근데 실은 이제 제가 뭐 BTS를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 노래를 좋아하는데 실은 지금 BTS가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저는 90년대 더 내려가면 7, 80년대부터 선배들이 쌓아온 음악적 유산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7, 80년대 음악을 들으면서 90년대 뮤지션들이 나타났고 90년대 어떤 날이라든가 유재하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뮤지션들이 계시고 이승환 씨, 이승철 씨, 뭐 이선희 씨 다양한 스펙트럼의 뮤지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자란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잔나비도 나오고 BTS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두 분 같은 분들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라는 걸 좀 서로에게 알게 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그걸 꼭 좀 해주세요.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성균관대 국무총리님이랑 아침밥 먹는 행사를 같이 다녀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얘기를 좀 짧게 나눴는데 저희가 있었을 때 제가 공학번 지금 이제 내년 2026학년도 그렇죠. 이제 20년 2006년생이지 뭐 대학생이에요 이제. 제가 공학번이었는데 이제 그걸 그쵸? 넘어서는 네.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생활 물가가 훨씬 더 높아졌다. 아. 성균관대 한에서는 성적 순으로 기숙사를 끊어버린대요. 그래요? 어머. 네, 그러면 냉철하구나. 보통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입소를 제외시키는데 그럼요. 성균관대는 그렇게 안 한대요. 어머.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성적이 되고 기숙사 신청한다면 들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때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네. 아예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임대 기숙사에 들어가느냐 그냥 성균관대가 마련한 일반 기숙사에 들어가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생활비 그다음에 기본 교통비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성균관대 앞에는 계란말이가 2만 원인데 고대 앞에는 12,000원이래요. 계란말이 2개만 시켜도 지하철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해서까지 술을 먹는 계란말이 물가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때랑 정말 많이 다르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12년에 서울에 올라왔다고 했으니까 제가 딱 그때 한창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할 네네. 때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양대 그 취업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스펙업. 네네. 지금 다음에 취뽀 이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행하는 문구가 1승만 하면 된다였어요. 근데 1승만 하면 된다가 100개의 취업 원서를 쓰고 99군데 떨어져도 한 군데만 합격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취업 뽀개기 하자 취뽀 이거였는데 네. 지금은 회사 공채가 100개가 안 열려요. 아. 양질의 흔히 응시의 말하는 기회조차도 없구나. 기업이 없고 그마저도 대부분 경력직을 뽑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경력을 쌓기 위한 인턴을 하고 맞아요. 그 인턴을 통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 현실로만 보면 지금의 세대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네.
약간 다른 얘기를 조금 제가 평소에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제가 강의를 하던 시절에도 지금은 하지 않으니까 제가 늘 장학금 제도에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적 순으로 장학금을 주잖아요. 근데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은 학생들은요 알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알바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면 학교 수업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누가 성적이 좋냐면 알바를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집 애들이 성적이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아이들은 장학금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아이들은 성적도 좋고 장학금도 받고 정말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러느라고 학점이 좋지 않아서 장학금도 못 받아서 또 등록금을 벌어야 하고 저는 정말 이거를 좀 누군가가 좀 끊어줘서 이게 장학금이 다양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성적 우수 장학금도 물론 있는 대로 있어야겠지만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성적 우수가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자기 생계를 꾸려가는 학생들을 장학금 그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이만큼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기회의 균등이 주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늘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네. 그럼 이 학생들은 성적도 안 좋아, 장학금도 못 받아, 취업 준비도 못 해. 영원히 알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걸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듣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된 근거가 된 분들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맞아요. 김남국 비서관 같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집이 가난한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 맞아. 장학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호를 약간 막은 게 아닌가를 우스개 생각도 드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준비란 책을 이제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썼는데 대통령께서는 공부할 때 사법고시 할 때 책 여기 모서리에 앞점 같은 거 설치해놨대요. 졸면 찔려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근데 이런 삶을 지금의 대학생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선진국이 됐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선배님 말씀하셨던 그런 장학금 제도를 일부 대학교가 선택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바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생계나 이런 생활 수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먼저 지급을 하는 대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대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오창석 평론가는 그래도 그 사장 남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뭐 주 시청자층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젊은 감각으로 하다 보니까 네. 2030 시청자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덜어 네.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DM으로 소통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끔씩 이제 20대 대학생 남녀가 팔로우를 신청하면 처음에는 약간 혹시 반대쪽인가? 일단 의심도 하고 막판하면 또 혹시 쌍욕으로 DM 보내거나 일단 이제 몇 개 체크해 보잖아요. 피드를 체크해 보면 성향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럼 마팔해 주면 방송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너무 신기해요. 네. 저는 이제 올해 40이 돼서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대학생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맞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청년 얘기들을 아이템에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또 동질감을 느끼게 하려고. 네. 그런 걸 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죠. 네. 근데 이금희 선배 같은 경우에도 본인 유튜브도 하고 하시니까 네. 혹시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 방법으로 댓글 같은 것도 좀 읽어보세요. 네네, 저는 다 읽습니다. 다 읽으세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책 홍보 관련해서 2030 여성들이 주 구독자인 채널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제자이자 후배가 책을 내서 저의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책을 내니까 자기 유튜브에 초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하루를 그 둘은 30대 여성인데 그들과 함께 MG 체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나서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맨 처음에 이제 젊은이들처럼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게 입한 거예요? 네, 맞아요. 힙하게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 가차라고 혹시 아세요? 가차요? 가차를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랐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뽑기를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 뽑기 하는 데를 가차 네. 뭐 그런 문화가 네네. 있더라고요. 가는데 정말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뽑기 하나 하는데 정말 3초 걸리잖아요. 그 3초에 8,000원을 써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걸 왜 조그만 거 나오는데 그쵸? 뽑으면, 네. 그쵸? 저도 봤습니다. 예. 네. 카드로 너무 계산도 그냥 딱 대기만 하면 돼요. 3초에 8,000원을 쓰고 8,500원을 쓰고 좀 싼 건 5,000원인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해? 그랬더니 그냥 이게 문화래요. 그래서 이거 3초 쓰려고 1시간 알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8,000원이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뽑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야.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몰라. 예를 들면 똑같이 스누피인데 스누피가 나올지 아니면 스누피 집이 나올지 몰라. 그렇죠. 네. 그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를 위해서 그 3,000원을 그 8,000원을 3초 안에 쓰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형 뽑기를 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허거집에 갔어요. 네. 근데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허거가 맵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에게 제안한 후배가 선배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영상에 나가면 되지. 괜찮아.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안 매운 걸로 잘 선택을 해줬어요. 저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하나 재미있었던 건 거기 소스가 있는데 네. 유명한 사람 이름이 붙은 소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건이 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이 소스에 제가 이렇게 찍어서 먹었는데 맛있어서 제가 이 건이가 우리가 아는 그 건이야? 했더니 완전히 2030이 빵 터진 거예요. 촬영하던 20이나 같이 얘기하던 30이 그 건이가 아니라 아이돌의 유명한 건인 거예요. 예. 우리랑 아예 그 건이를 두고도 다르구나 이렇게.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예 다른. 아이돌의 건인 거예요. 당연히 김건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왜 허거집의 가나를 봤는데 그것도 알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약간 그날은 말을 못했는데 마음이 아팠던 건 얼마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면 이 3초의 선택과 음식 재료의 선택에 기뻐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2030은요. 생각해 보세요. 영유 유치원처럼 어렸을 때부터 대학 입학만을 목표로 살아온 세대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학과를 선택하겠어요. 심지어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선배님,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야 취업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건 좋아서 맞아도. 학교 교내 야, 방송국에 그렇구나. 들어갔거든요.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야 취업에 1점이라도 보탬이 될까로 동아리를 선택을 하니까 그리고 동아리에 만약 들어갔는데 취업이 도움이 안 되죠? 아버지가 전화해서 우리 애 동아리 그만두겠다고 아버지가 전화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야, 충격적인데. 일반적이진 네.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기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짠했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뭐 광각으로 요즘 인생 네컷 찍는 거 아세요? 유행이죠. 저는 광각. 찍어보진 않았는데 뭐 어떤 네. 느낌? 그날 찍었어요. 광각으로 얼굴이 제가 작게 정말 나오나요? 혹시? 얼굴이 작게 나오고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래요? 광각으로 저도 찍으니까 해봐야겠는데. 자세를 이렇게 할 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연예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까지 찍고 제가 그날 그냥 한마디는 꼭 하고 싶어서 그냥 2030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해달라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나는 늘 하는 게 이 한마디밖에 없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기에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물려드려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됐습니다. 그러니 2030 여러분은 부디 잘 살아내셔서 다음 세대에게 좀 더 편한 세상을 물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댓글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네. 다 거기서 울컥 하셨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금희 선배처럼 이게 소통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정치권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댓글을 네. 하나도 빠짐없이 읽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댓글도 그렇고 네. 아마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는 정말 궁금한데 온라인으로 좀 화제가 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이제 뭐 일부 지역에 바가지 논란이 있었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다른 일반 행정이나 정치를 할 때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에는 안 나거나 네, 인터넷 작게 유튜브로 나거나. 조회수가 100만에 200만에 찍히면 그걸 어떻게든 귀신같이 잡아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직접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자기가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답은 없는데 이걸 어느 정도 속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곳을 안 오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가면 안 된다. 어떤 방법이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는 누구보다 온라인에 관심이 많고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제 2016년에 출마하고 그 이후에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된 단식 농성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적이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네, 예. 네. 이사를 드리러 가고 응원차 방문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아마 본인 기억 못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트위터 지금 이제 X지만 이름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트위터나 이런 SNS를 좀 유심히
바라라고 저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당시에 거기에 내가 만들어야 할 공약이 있고 거기에 바꿔내야 할 국민의 삶이 있다. 이게 하나 볼 때마다 한 표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놓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 SNS를 통해서 무분별한 정보도 올라오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꼭 들여다봐야 할 정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댓글이나 또는 이제 컨텐츠 같은 걸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문 지시를 하신 다음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남천동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제 주장이 보고 있다. 매번 방송에서 보고 있다. 만나면 이제 하라고 인사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금희 선배 같은 경우에도 시사 유튜브를 뭐 주류로 보시진 않겠지만은 남청동도 보시고 예를 들면은 뭐 뉴스공장도 보시고 매불쇼도 보시고 하실 텐데 그 가장 인상적인 방송은 좀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남천동이요?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내용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구매가 먼저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아니 앞에 계시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쭈면은 네. 책 제목이 공감에 관하여니까 여러 앵커들 중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높아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김어준 공장장이 그렇군요. 네. 그분이 굉장히 저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일이 네. 없잖아요. 제가 활동하는 분야 전혀 다른 분야에 계시고 저는 그분이 정말 공감 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저는 이제 말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의 말투도 가만히 보면 일부러 발음을 흘리세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제가 원래 발음이 안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아마 메인스트림에서 방송을 하신 지가 10년도 넘으시고 20년 그렇죠. 이렇게 되셨을 네네.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고치셨겠죠. 고쳤죠. 하지만 고치지 않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제 생각이에요. 방송은 아나운서처럼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발음이 좋지 않은 저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발음이 좋지 않고 여러분과 비슷한 저도 방송을 하는데 그걸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를 그걸로 보여주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뭔가 청취자, 시청자, 구독자와 굉장히 소통하려고 하는 분이 아닐까라고 그 말투에서 혼자 짐작을 했어요. 네. 그 오창석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최근에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공감력이 뛰어난 앵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빼고요. 네.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제가 방금 대답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고 들어가야겠네요. 고경 기자님 빼고 했으니까 김원성 선수 빼면 저는 요즘은 최욱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여러 가지 사안인데 저는 재밌는 포인트로 이 사람만 유일하게 빠른 사과를 합니다. 맞아. 그것도 확실하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지지자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욱 씨 같은 경우는 분명한 팬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사과해요. 놀랍게도 빠르게. 굉장히 진짜로. 빠르게 사과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권위를 누군가는 깎아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더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랑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팬들 중에서도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건 제 뜻이 아니었으면 사과드립니다 하고 또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굉장히 좀 유연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최욱 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금희 선배에 대해 가지고 바른말 고운말의 상징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방송에서 재밌게도 풀어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최욱 선배 보기엔 또 어떠십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김어준 공장장이나 또 아까 예로 드신 분이 이동영 작가님 또 예로 드셨던 분이 그다음에 이제 저까지 포함되고요. 구교영 기자님 이런 분들은 보세요. 출발이 정치와 밀접한 곳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정치 시사 방송을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발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아주 오랜 노하우도 있고 아주 오랜 기억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최욱 씨는요. 그게 없는 상태로 출발했어요. 그건 정확합니다. 최욱 씨의 출발은 개그 쪽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저렇게 성공을 거두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성공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늘 본인도 말씀을 하시지만 공부를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모르는 게 없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건 뭐냐면요. 노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그렇게까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 돼서 성공하신 분은 저는 최욱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노력은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구교영 기자님 빼고.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김어준 앵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최욱 앵커도 얘기했으니까 혹시 이동영 작가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약적 캐릭터? 저는 저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잘 아시니까 네. 저는 이분이 진짜 속이 따순 형님인 것 같다는 그건 정확한 생각을 진단이신 것 같은데, 많이 보니까. 했어요. 네. 거예요. 네, 잘못 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누구보다 제가 잘 느끼니까. 근데 그걸 별로 들키고 싶어 하지 않고 그걸 누구한테만 보여주냐면 진짜 친한 동생들한테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자기가 작고 단단하면 세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동영 작가가 좀 그러신 분이 아닌가? 그냥 저는 저 혼자 그냥 파악한 거예요. 만나뵌 적이 없어서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속이 따순 형님인데 그 따순 건 내 동생들한테만 보이면 됐지. 그리고 겉으로는 남자 뭐 있어? 사람 뭐 있어? 겉으로 내가 세게 보이는 게 최고야. 이런 분이 진짜 아닐까? 다 보시나 보다 보니까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한 평가신 것 진단이죠.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이동영 작가랑도 굉장히 가까운 우리 네. 오창석 평론가의 그런 어투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놀라운 게 거의 2배속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남편도. 발음이 틀리잖아요. 들었을 그래서 때. 제가 네. 아나운서 공부를 정말 잘하셨구나를 느끼는 게 너무 많이 그렇지. 들리는데? 바탕이 또,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렇게 그 속도로 발음을 해서 틀리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웃사이더 빼고. 저는 거의 이쪽이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해요. 아웃사이더는 발음이 평론계 얼마나 아웃사이더. 정확한데요. 네. 아웃사이더는 그 빠른 랩을 하면서도 발음을 흘리시는 게 없어요. 네. 다 짚고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창석 평론가가 그렇게 빠른 발음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이런 거 놓고 방송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동영 작가님이 자꾸 이런 거 놓고 방송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언제부터 이걸 안 놓고 야, 하시는데 이게 다 진짜 그때부터 놀랍다, 자유로워지셨어요. 놀라워. 맞아요. 네. 그때부터 자유로워지셔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방송을 하셨냐면 제가 볼 때는 네.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걸 덮고 나서부터는 흐름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야, 오창석 평론가가 최근에 이제 야,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기분 좋습니다. 사실은 그 남천동의 주 시청층이 네. 어떤 그 분들이라고 알고 계시죠, 지금? 저요? 분석 결과에. 저는 그래도 5060이 그래도 주 네. 정치수가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고 실제로 또 이제 남녀 중에서는 예. 또 여성분들의 조금 또 더 인기를 더 많다고. 많이 받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네. 정말로 분석 결과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 그래서 네. 의외로 또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남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외로 여성이 많다고 생각보다 합니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네. 다른 채널에 비해서 여성 채널 여성 청취층이 많고 아마 이제 몇 살 어린 동생들 보는 분위기로 방송 더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 시대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달변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눌변이 가진 또 진정성 있는 말들이 약간 요즘 시대 유튜브 시대에는 약간 사장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세가 되지 않을 뿐.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매체를 참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세가 메인스트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아주 적은 그 구독자와 소통할 때부터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네. 적은 구독자와 만날 때 끈끈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채널 중에도 그냥 어떤 한 분이 혼자 하시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구독료를 되게 열심히 내세요, 구독자들이. 자율구독료를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매번 얘기를 하실 때 꼭 구독료 내신 분들의 닉네임이나 이름을 꼭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건너뛰고 싶으면 여기로 가시면 돼요라고 하면서 꼭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작은 채널이지만 정말 끈끈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가 뭐 200만, 300만, 뭐 60만, 뭐 네. 50만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10만이 안 되어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채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 그런 채널을 보고 네. 그래서 꼭 그렇게 대세가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뭐 정치인 얘기 이런 거 할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이 약해서 그러니까요, 알죠. 그쪽을 네. 잘 몰라서 그냥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만나봤던
대통령 부인 중에 한 분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때 아주 막내격 아나운서였고요. 아나운서를 비롯한 사람들 간담회를 주최를 하셔서 주최자 하셨어요. 네. 대통령 부인께서 어떻게 하셨던 것 같아요. 대통령도 따로 하시고 그때 그게 좀 이슈가 되던 때여서 그래서 한 20여 명의 아나운서를 비롯한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막내로 거길 꼈어요. 근데 처음 만날 때부터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잘 보고 있어요라고 작게 인사를 그렇구나. 해주시니까 너무 어머 이분이 세상에 내 걸 보신다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 앉아서 모두 발언을 간단히 하셨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다 듣고 적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들으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반응을 다 그렇게 하시고 맨 끝에 정말 고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고 그분을 잊을 수 없고 진정한 리더의 소통은 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니 실례가 안 된다면 그분의 성함을 좀 조남을 좀. 이희호 여사 야,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부인이셨던 이효사 이런 말씀해 주셨다는 건데 정말 이게 정치권에도 보면 다양한 말의 형태가 있는데 네. 그 달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네. 사실 오창석 표는 워낙 달변이지만은 맞습니다. 정치인 중에 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달변이다 이런 사람 좀 있어요? 네. 발변이다. 워낙 좀 많은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효 선생님 말씀 나왔으니까 네. 거기로 좀 이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대중 누가 어떤 정치인이 가장 좋냐고 그러면 늘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건 이효 선생님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기에는 동지였죠, 동지. 네, 동지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농민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 덕분에 사실은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었고 197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는 축첩제도 폐지, 혼인 신고를 하자 이런 공약들을 냈어요. 혼인 신고를 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었는지 몰랐는데 그 당시는 혼인 신고 없이 결혼하다가 할아버지들이 다른 분이랑 결혼해서 그냥 원래 살던 분 버리고 막 이런 거 날 비일비재 때.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자라는 공약을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효 선생님 출마한 게 아니라 김대중 당시 의원이 이제 공약으로 내고 만들었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도 워낙 토론을 잘하고 말씀을 잘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톤이 사자우를 토해내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조곤조곤하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말씀을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고 나니까 그에 비견할 만한 사람은 안 떠오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시대적 네. 교류도 약간 있는 것 같은 게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정치인의 말을 얘기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정말 유창하게 말하시는 분이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도 토론이 가능한 사람이었고 그 옆에는 유시민 작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바로 2000년대라고 한다면은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뭔가 좀 이렇게 달변가는 아닌데 네. 좀 진정성 있는 말하기가 약간 또 이렇게 뭔가 통용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2020년대로 돌아와서는 뭔가 또 달변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런 네. 분들이 또 주목을 대통령께서 받고 말씀 잘하시고 정치권에서도 워낙 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 소견을 뭔가 논리 정합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각광받는 네. 그런 분위기 자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유시민 작가를 방금 말씀해 주셔서 유시민 작가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원탑입니다. 아직까지 네, 원탑. 네. 왜냐면은 이분이야말로 진짜로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한때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매불쇼에서 나가서 얘기했었던 거기도 한데 보노보와 침팬지라든지 네, 이런 네, 네.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정치인들을 풀어가 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이 바닥에 비유는 늘 등장하는 기법이긴 한데 본인이 어딘가에 꽂혀서 현실의 상황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는 유시민 작가님만의 특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분이 중요한 그럼요. 고비, 네. 중요한 선거 때마다 등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노회찬 의원님이 계셨다면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네. 좋았을까. 정말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했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시점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아, 너무 듣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했다는 말인데 정치란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셨던 분들이 결국 국민의 마음속에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예시로 드셨던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렇고 저는 노회찬 의원님도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렇게 그 뭔가 회상을 자아내게 하는 상황인 건데 때로는 또 말하지 않음으로써 울림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과 만날 때. 그렇죠. 침묵을 통해서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침묵은 사람을 긴장시키기도 하고요. 침묵은 사람을 여유롭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침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네 또. 네. 어색한 사이에서는 침묵을 견딜 수가 없죠. 네. 누구든 먼저 입을 열게 되는데 가까운 사이만이 침묵으로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은 뭐 잘은 모르긴 하지만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조금은 침묵의 미덕을 조금 살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를 전해봅니다. 근데 되게 공감합니다. 예전에 무릎팍도사 지금이야 역사 속의 프로그램이 됐지만 한고은 씨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주로 매력적인 이성이 말했을 때 이렇게 또 저는 뭐 침묵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안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또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 꼭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사과도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정치권에서 사과 못해서 오히려 더 득이 아니라 실을 보셨던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사과하면 제 후배이기도 한 전현무 아나운서가 떠올라요. 전현무 아나운서는 활동하면서 사과할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과를 정말 잘했어요. 잘했다는 건 시점이 늦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 밤에 무슨 연예대상 사회를 보면서 함께 나왔던 출연자에게 좀 무례하다고 느낄 만한 언행을 했다면 다음날 그걸 확인하면 바로 사과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네, 그 친구는 정말 사과를 제때 정확히 잘해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러이런 잘해서 이러이런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걸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죄송스러운 건 그렇게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고 그 대상이었던 형님에게도 사과 인사를 드렸고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심하겠습니다. 사과가 갖춰야 할 모든 걸 다 갖춰진 사과문을 제때 발표를 해요. 저는 사과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야, 정말로 그 최욱 전현무 두 분이 잘하는 거는 아마도 사과가 아닐까 싶은데 적절한 시기에. 아니 우리 그 정치권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런 사과를 적시에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사과하면은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간다는 공포심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순간 그거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나는 조금 정치적 뒤안길로 물러나거나 앞으로 나설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적시에 사과하는 건 저는 그 정치인을 오히려 좀 빛나게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완전히 이 사람을 사라지진 않게끔 만들어준다. 최근에 우리 당 얘기지만 정청래 대표가 지사를 방문했어요. 네네. 맞아 기억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정청래 당 대표의 그 e스포츠의 해박한 지식은 스타크래프트에 멈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게임이 있어요. 아니고 그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스타크래프트에 멈추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이 은퇴한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생계 유지나 뭐 이런 사회적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승부조작한 사람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바로 신속하게. 막 커뮤니티가 터졌습니다. 커뮤니티가 터질 정도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서 사과를 한 거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거기가 중요하다라고 찾아간 장소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룰을 정확하게 따라야죠. 말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뭐 아주 좀 극단적으로 비하면 e스포츠의 윤어게인 같은 얘기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아예 금지어예요. 그 단어. 그렇구나. 그분의 성함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또 가볍게 얘기하면 e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냐, 우리 얼마나 심각한데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주 금기어예요. 그렇구나. 네, 그런 분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건 당연했다. 그리고 사과의 내용도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한 진심을 담은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금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공감에 관한 책도 내셨고 최근에 이제 모두가 행복해지는 말, 네.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라는 네. 에세이도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 네. 이게 아이들의 그 말들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적으신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아이들의 말을 주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네. 제가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기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동으로 크는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엄마 아빠 외에는 어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저희와 비교를 해보면 저희 때는 집에 친척 어른들이 꼭 한둘씩 있었어요. 아, 네. 이모, 삼촌, 뭐 시골에서 올라온 뭐 육촌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집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계신 우리 집에 그냥 며칠 계시는 게 당연했고 뭐 동네 어르신들하고도 늘 가까이 지냈으니까 부모님 외에도 어른과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점점 나이가 내려갈수록 어른과 말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으니 코로나 기간 3년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거나 갔지만 마스크를 하고 갔거나 갔지만 마스크를 하고 친구와 손을 못 잡았어요. 친구와 놀지 못했다고요. 네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장 사회성이 발달해야 할 3년 동안 그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는 가만히 있는 친구 와서 툭 밀어서 넘어뜨리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냥 놀자고요. 야 같이 놀자를 못하는 의사표시가. 거예요. 어떻게 네. 놀자고 얘기를 못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서 툭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엄마 아빠들이 그런데 정말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아 그런 거라면 내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라디오를 매일 진행하는데 라디오 청취자들이 아이들 얘기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 후배 아나운서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뭐 누구 딸 아들 중에 어머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니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30개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동화처럼 썼고 동화책처럼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린이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동화책처럼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후배 아나운서 아들인데 얘가 이제 팀장이 됐는데 좋은 팀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아이를 재우면서 누구야? 엄마가 팀장이 됐는데 좋은 팀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네 회사에 엄마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러더래요. 많지. 뭐 부장님도 계시고 뭐 본부장님 많으셔도 그럼 걱정하지 마. 나도 학교에서 회장을 하는데 회장이 하는 일은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일뿐이야. 어려운 게 생기면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셔. 엄마도 회사에서 엄마네 팀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될 거야. 어려운 건 다 위에 사람들이 해줄 거야. 얘가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30개 모았어요. 네. 야 정말 편하게 하세요. 부장이 다 알아서 해줘. 사과 한번 쳐 오늘.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막하고 임경빈이 있습니다. 야 근데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이금 선생님이 서두에 강조하신 네. 그 공감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결국 공감의 기본이라는 것은 뭐 세대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잘 듣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금 선생님 모든 책의 시발은 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책들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세상에서 네. 제일 남는 장사가 남의 얘기 듣는 장사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였을 때 내 얘기만 막 하고 온 날은 뒤가 좀 헛헛해요. 근데 친구들 말을 많이 들은 날은 생각할 거리가 생겨요. 네. 아, 걔는 시어머니랑 그랬구나. 아, 저는 사실 아침 프로그램 할 때 늘 친구들이 제 교재였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일, 자식과 있었던 얘기 늘 듣는 게 늘 방송에 도움이 되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내가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는 장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 저도 재단할 때 많이 들어야겠다. 이번 녹화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뭘 민원을 넣은 게 있어가지고 할 얘기를 하러 좀 정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거 말하지 말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약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 오찬 건우가 오늘 이금희 선배님 처음 만났는데 네.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다방면으로 인터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저 오기 전에 그 마이금이 유튜브 채널에 축구 선수 이근호 씨랑 인터뷰한 걸 30분짜리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매칭이 안 되는 원래 스포츠 캐스터셨던 것도 아닌데 그 축구 선수 이근호 선수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대가가 되면 어떤 분야의 사람과 만나도 인터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근호 선수는 국대 경험, 월드컵의 경험,
클럽의 경험, 잘 안 됐을 때 3년 동안 힘들었다고 벤치에서 경험, 그리고 다시 은퇴하고 요즘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후배들과 경기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 발달장애 아동가 뭐 맞아요. 하는데 그 참 보람차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쑥쑥쑥 끌어내더라고요. 근데 이근호 선수의 표정을 봤는데 제가 원래 팬이기도 했지만 선수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표정을 봤는데 정말 본인이 신나서 재미있어서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거는 결국은 리스너가 잘해줘야 되는데 리스너이자 또 이제 이 인터뷰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대가의 모습이 좀 많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반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가서 오늘 약간은 정리하듯이 좀 세게 발언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선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후배의 헌사를 들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사를. 예. 저는 오창석 평론가 같은 분이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 미래의 대통령. 네네네. 미래 대통령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건 절대 안 되겠지만 미래 대통령 오창석.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정말 저는 남천동이 참 고마운 것이 네. 웃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힘든 하루를 지내고 그 끝에 이렇게 웃으면서 또 그냥 가볍게 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저도 바쁘게 지내느라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다가 남천동을 보면서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찾아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몰랐던 거 네. 이런 건 나도 알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구독자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임경빈 작가님 뭐 오창석 평론가님 이런 분들이 저는 우리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구교원 기자님이 계십니다. 네. 아니 남천동 출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아, 되죠. 우리 무조건 되죠. 이규민 선배님. 예. 네, 가서 오프닝에 뜬금없이 얘기하기. 여러분, 신경이 나왔어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이 이규민 선배님과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